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일은 박영숙입니다. 여의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 아들이 3년 전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효심이 깊었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매주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방문은 뜸해지고 전화는 짧아지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를요. 민수야, 이번에 엄마 이름으로 요양원 입소 서류 마무리 지어. 도장도 내가 준비했어. 집은 우리 거니까.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과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단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7부에 걸쳐 제가 어떻게 이 사기단을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할머니의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일부 불길한 침묵의 시작. 저는 박영숙, 올해 70입니다. 여의도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아들 민수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신혼인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되지. 실은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조용했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28세 최수진.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예의 바르고 웃는 모습도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예쁘게 생겼네. 우리 민수가 복 받았구나.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6개월 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민수도 가정을 꾸렸구나.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결혼 초반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반찬도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내가 복 받았구나.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몰라. 요새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박 여사 복 받았네. 저는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주말 방문이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해서요.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 울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바쁘겠지. 당연한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오면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바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애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저는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힘들게 하면 안 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응? 명의? 엄마 명의지. 아, 그렇구나. 시아버지 명의는 아니고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내 명의로 바꿨지. 아, 그렇군요. 그 질문이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치매? 왜? 아니에요. 요즘 예방 차원에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멀쩡해.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처럼 보이나? 한 달 후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 혹시 실버타운 같은 데 가서 사실 생각 없으세요? 실버타운? 왜? 엄마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엄마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엄마는 괜찮아. 여기가 좋아.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 시설 정말 좋아요. 의료 서비스도 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이 얘기 그만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방문은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친정 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수진이 친정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아들이 안 오는 걸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민수와 수진이가 저녁 늦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들렀어요. 어머, 이 시간에 왜? 들어와. 수진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핸드폰만 봤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이번 건 거의 마무리 단계야. 언니? 저는 수진이가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응, 집 시세 확인했어. 12억 나와. 12억? 제 아파트 시세를 왜 확인한 거죠? 민수, 서명 연습은 끝났어. 도장도 준비했고. 서명 연습? 도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입소 서류 마무리하고 진명예 이전 준비할게. 요양원? 명예 이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주방문 뒤에 숨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걱정 마. 치매 진단서도 준비했어. 의사 섭외 끝났고. 치매 진단서? 가짜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건으로 15억은 건지겠어. 반반 나눠야지. 15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 좀. 엄마는? 부엌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차 준비했어. 마셔. 네, 어머니.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며느리가 맞나? 30분 후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이 알고 있는 건가? 서명 연습이라니. 설마 내 서명을 위조한다는 건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정확히 알아야 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김용우 변호사님. 남편 장례식 때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때 주셨던 명함이 아직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실을 파헤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재산에 대해 묻거나 치매 검사를 권유하거나 요양원을 언급한다면 의심하십시오. 계속 들어주십시오. 2부 의심 그리고 확인. 김용우 변호사님과의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영숙 씨,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에 들었던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 치매 진단서, 명예 이전 15억.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숙 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노인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재산 편취.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건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최수진이요. 나이는? 지금 29이요. 결혼 전 직업은? 간호사라고 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뭔가를 적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에 대해 신원조회를 해봐야겠습니다. 신원조회요? 네.
혹시 이전 결혼 이력이 있는지 범죄 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김 변호사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가 많습니다. 결혼을 위장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적인 사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숙 씨 혼자서는 위험해요. 증거요? 네.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수상한 대화가 있으면 모두 녹음하세요. 네. 그리고 집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에 연락할게요. CCTV까지요? 네. 그들이 영숙 씨 몰래 집에 와서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일 후 집에 소형 CCTV 세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거실, 현관, 제 방 앞 복도. 이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사가 설명해줬지만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폰에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화면에 제 거실이 보였습니다. 만약 집을 비우셨을 때 누가 온다면 알림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급히 앱을 켰습니다. 현관 CCTV에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없었습니다. 왜 혼자 온 거지? 수진이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였지만 5분 후 나왔을 때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을 때는 봉투가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대체 뭘 가져간 거지?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잠가두는 서랍이었습니다. 안에 보관하던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등기 권리증도 없었습니다. 인감도 감증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급히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제 서류들을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죠? 통장, 등기 권리증, 인감도 감증. 이건 심각합니다.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 정지하세요.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통장을 정지시켜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통장을 도난당했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전에 이미 인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뭐라고요? 5천만 원 인출 신청이요. 내일 처리 예정입니다. 5천만 원. 누가 신청했어요? 최수진 씨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객님, 며느리분 아니세요?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등기소에도 전화했습니다. 제 부동산 등기에 이상한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아, 고객님. 오늘 소유권 이전 예약 신청이 들어왔네요. 뭐라고요? 최수진 씨 명의로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당장 취소해 주세요. 제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5천만 원 인출 신청에 진명의 이전 신청까지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모든 금융 거래를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경찰이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은행 거래를 정지시키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는 거니? 뭘요? 수진이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내 서류들 가져간 거. 침묵이었습니다. 민수야, 대답해봐.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 그게 내가 서명 연습했다며? 내 서명을 위조하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들었어. 직접 들었다고.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엄마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건가요?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분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최수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는 누구예요? 본명은 이수정입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전과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사진과 함께 범죄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독거노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020년 노인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합의, 2021년 위조 문서 행사로 벌금형, 그리고 결혼 이력이 3번입니다. 3번요? 네. 모두 70대 이상 남성들이었고 모두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는 이 여자의 4번째 희생자란 말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뭔데요? 이 여자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요? 김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오빠라고 소개했던 남자, 언니라고 소개했던 여자. 모두 같은 조직원입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창호, 박미선, 김태우. 모두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노인을 타깃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거나 양자를 드리거나 신탁관계를 맺어서 재산을 빼앗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액만 50억이 넘습니다. 50억. 그럼 우리 민수는? 민수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서명 연습을 했다는 건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사기단과 손을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요? 경찰에 신고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합의할 건지. 합의요? 네. 아드님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신고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이 사람들이 저만 속인 게 아니잖아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 잘못한 거라면 벌을 받아야죠.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영숙 씨.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영숙 씨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들과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네, 제가 경찰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아니 이수정이라는 사기꾼이 제 아들을 어떻게 속였을까? 민수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수정에게 속은 것뿐일까? 하지만 서명 연습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두려움.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사기단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더욱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계속 들어주십시오. 3부 가짜 가족 그리고 사기 조직. 김 변호사님과 경찰의 협조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진수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영숙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이들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요? 네.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박 형사님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수정 본명입니다. 34세. 경기도 부천 출신. 사진 속 수진이는, 아니 이수정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런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는데 점점 조직화됐어요. 현재 조직원은 7명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수정, 이창호, 박미선, 김태우, 정민준, 최혜진, 강동우. 이들은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이수정은 며느리 역할. 주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나 아들이 있는 집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창호는 오빠 역할. 가족인 척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박미선은 언니 역할. 이수정을 도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김태우는 의사 역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정민주는 변호사 역할. 법적 서류를 위조합니다. 최혜진은 요양원 상담사 역할. 강동욱은 조직의 리더입니다. 7명. 이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힌 노인이 27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6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63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매우 치밀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신뢰를 쌓은 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못합니다. 가족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창피해서 숨기죠. 박 형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께서 신고해 주신 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직을 완전히 소탕해야 합니다. 제가 미키가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하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잡으려면 박용숙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섭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곧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아마 요양원 입소를 강제로 진행하려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박영숙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속는 척 하세요. 녹음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CCTV도 계속 작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방문하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박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내일 온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이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4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정이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태우 씨 의사 선생님이세요. 김태우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이분은 정민준 씨 변호사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 온 이유는?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건강 때문이에요. 내 건강? 네. 요즘 엄마가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나는 멀쩡해. 이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도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께 진찰을 부탁드렸어요. 김태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간단한 검사 좀 할게요. 검사는 필요 없어. 어머니, 5분이면 돼요. 김태우가 억지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혈압 좀 재볼게요. 혈압계를 차더니 뭔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더니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0일이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저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좋아요. 이제 이 그림을 따라 그려보세요. 종이에 복잡한 도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그렸습니다. 김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진찰 끝났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정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요양원 입소 계약서입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사시기 어려워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위험해요. 싫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산관리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안 해. 어머니, 이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 아세요? 어머니는 치매예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인 민수 씨가 대신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의사 진단서가 있으니까 합법입니다. 민수 씨, 여기 서명하세요. 서류를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서명을 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박 형사님과 경찰관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이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수정, 김태우, 정민준.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손 뒤로. 지금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 씨, 당신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저는 방조 및 공모 혐의입니다. 민수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4명이 끌려나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박 형사님만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씨. 이제 끝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조직의 나머지 인원들을 체포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가짜 진단서, 강제 입소 시도, 재산 편취 시도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들은 오래 갈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아들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거예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민수 씨도 어느 정도 조종당한 것 같습니다. 이수정이 매우 교묘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명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박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는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판 과정과 그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자 지훈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사부 포구 그리고 작전 개시, 재판의 시작. 주 3부에서 이미 체포가 이뤄졌으므로 4부는 재판 과정과 추가 진실 발견으로 재구성합니다.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고 저도 여러 번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제출하고 CCTV 영상을 넘겼습니다. 박 형사님이 연락했습니다. 박영숙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수정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27명이 아니었습니다. 42명이었어요. 42명. 총 피해액은 89억 원입니다. 89억. 이들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김순자 73세 부산 피해액 1억 2천. 이영희 68세 대전 피해액 8천만 원. 박철수 75세 광주 피해액 2억.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70대 전후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네.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그리고 민수 씨에 대한 조사도 끝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박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이요? 네. 이수정과 결혼하기 전부터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네. 이수정이 민수 씨를 먼저 접근했습니다. 민수 씨는 당시 회사에서 승진 탈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빚도 있었고 도박 빚도 있었습니다. 도박비? 민수가 도박을 했다고요? 네.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수정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 대가로 민수 씨는 이수정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넘어갔습니다. 서명 연습도 했고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겁니다. 민수 씨는 현재 공모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요. 2년에서 3년. 그리고 이수정은? 이수정은 주범이니까 최소 7년 이상입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5년에서 7년 사이로 구형될 예정입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이수정, 이창호, 박미선, 김태우, 정민준, 최혜진, 강동우 그리고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고 단촌 587호 사기 및 노인학대 사건 심리를 시작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42명, 피해액은 89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고인 이수정은 주범으로서 결혼을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검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만약 김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 42명 중 한 명이 되었을 겁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민수는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이수정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지금은 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저는 박민수의 친모 박영숙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 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수정의 계획을, 사기 조직을,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명을 위조하려고 연습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박민수,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다. 돈 때문에 3천만 원 때문에 내 엄마를 팔았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판장님, 제 아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영숙 씨.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증거 제출, 변론.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미수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차례가 왔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엄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제 엄마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법원에 다녔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들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 80대 할아버지. 모두 같은 고통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집을 잃고 지금 딸 집에 얹혀 살아요. 저는 평생 모은 돈 2억을 다 잃었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고한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종 판결과 그 후 제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자 지훈이와의 재회도요. 여러분,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안 됩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우부 재판, 그리고 무너진 가족. 2025년 12월 15일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저.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수정,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수정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정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조직을 구성하여 42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총 8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명이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편취한 수법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에 피고인 이수정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0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이창호, 박미선, 김태우, 정민준, 최혜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동욱 조직의 총책으로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조직원들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주범은 아니지만 이수정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으며 서명 위조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실형은 면한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박민수. 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제발. 그리고 지훈이. 손자 얘기에 민수가 멈췄습니다. 지훈이는 내가 키우겠다. 뭐라고요? 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순 없어. 엄마,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넌 아버지 자격이 없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자 박지훈의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이유는 아버지 박민수의 범죄 행위 및 양육 부적격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반대합니다. 지훈이는 박민수 씨의 친자입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범죄자입니다. 제 변호사인 김용우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친모를 상대로 사기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수정은 10년형을 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지훈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판사가 고민했습니다. 아동복지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동복지사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지훈 아동은 현재 3세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부 박민수는 범죄 전력이 있고 모 이수정은 복역 중입니다. 조부모인 박영숙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박지훈 아동과 면담 결과 할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박영숙 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지훈의 양육권을 조모 박영숙에게 부여한다. 박민수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지훈이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이수정이 데리고 있었던 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지훈아,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진짜요? 응. 야호. 할머니랑 살아요. 지훈이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하고 손자를 빼앗은 것.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며칠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께.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범죄 전력 때문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이수정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친모를 배신한 아들을.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민수는 지훈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이 시간 동안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빠. 지훈이가 민수를 봤습니다. 지훈아. 민수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도.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의도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지훈이 방으로 꾸몄습니다. 장난감도 사고 책도 사고 옷도 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훈이 사랑해. 지훈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민수도 제 나름대로 어려웠던 거 아닐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떤 이유로도 친모를 배신할 순 없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뭐라고? 위암 3기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은? 돈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드려서. 돈이 필요한 거니? 아니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훈이한테 편지 하나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박민수 씨,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수술비와 치료비 포함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저는 다음날 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익명으로. 민수는 모를 겁니다. 제가 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미워도 배신당해도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후 저와 지훈이의 삶, 그리고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순 없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6부 다시 손자의 손을 잡다. 민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병원비는 입금했습니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모두 익명으로.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 민수 씨 치료비 대고 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 씨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누가 돈을 대주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개월 후 민수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께. 누가 제 치료비를 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내주신 건가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성실히 살겠습니다. 언젠가 엄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지훈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재밌었어? 네, 진짜 재밌었어요.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지금 바빠서 못 와. 엄마는요? 엄마는 멀리 가셨어. 언제 와요? 오래 걸릴 거야. 지훈이의 눈이 슬퍼졌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있잖아. 응. 할머니가 지훈이 지켜줄게. 할머니 안 가죠? 안 가. 절대 안 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피해자분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끼리 모임을 만들까 해요. 모임이요? 네, 피해자 자조 모임이요.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일주일 후 10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70대 전후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2억을 잃었어요. 저는 집을 빼앗겼어요. 저는 남편이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집도 지켰고 재산도 지켰고 손자도 구했으니까 우리 다른 노인분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강연이라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노인 사기 피해 예방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매달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치매 검사를 권유하면 의심하세요. 요양원 입소를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하길래 이상했는데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지훈이가 그린 그림. 할머니와 지훈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그래, 예뻐.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훈이 사랑해.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 것, 손자를 빼앗은 것.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께.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암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덕분입니다. 엄마, 제가 치료비를 낸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저는 평생 엄마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습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조금씩 풀어줘야겠다.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네, 이번 주 토요일 지훈이 생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와도 된다. 네? 집으로 와. 지훈이가 보고 싶어 한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늦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지훈아. 민수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훈이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빠.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미워도 배신당해도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이라는 걸.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민수는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씩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실수한 가족에게 기회를 주되 쉽게 용서하지는 마십시오. 계속 들어주십시오. 7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제가 이수정을 신고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의도 아파트에서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5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지훈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좀 더. 유치원 늦어. 일어나. 네. 지훈이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 계란, 김, 우유. 간단하지만 건강한 아침입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볼까? 네, 꼭 와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갈게. 8시에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놀아. 지훈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70세 할머니가 5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요즘 아이들 교육 방식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오후엔 노인 사기 피해 예방 모임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강남구 복지관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사기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며느리로 위장한 사기꾼, 조직적인 범행, 아들의 배신, 그리고 어떻게 막아냈는지. 여러분,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의심하세요. 치매 검사를 권유한다면 경계하세요. 요양원을 강요한다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오십니다. 저도 며느리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요양원 상담사가 찾아왔는데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드립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오후 4시 지훈이를 데리러 갑니다. 할머니, 지훈아, 오늘 재밌었어? 네, 발표회 잘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못 봐서 미안해. 괜찮아요. 선생님이 동영상 찍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지훈이가 양파 좀 씻어줄래? 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저녁 8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그래. 지훈이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 지훈이에게 전화를 줍니다. 지훈아, 아빠야. 아빠. 지훈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밌었어요. 발표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미운 아들이지만 그래도 지훈이의 아버지니까. 전화를 끊고 지훈이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온대. 야호. 지훈이가 기뻐합니다. 밤 9시 지훈이를 재웁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래.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지훈이는 제 품에 안겨 듣다가 스르르 잠듭니다. 잘 자, 지훈아. 지훈이의 얼굴을 보면 평화롭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밤 10시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봅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배신, 사기 조직.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집도 지켰고 재산도 지켰고 손자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왔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을 고소한 것도 손자를 빼앗은 것도 모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수정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민수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을까? 하지만 소용없는 가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드렸습니다. 70세 할머니가 겪은 사기 시도와 복수 이야기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갑자기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면 의심하십시오. 둘째, 큰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변호사, 재무설계사, 경찰. 셋째,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넷째, 치매 검사나 요양원을 권유받으면 경계하십시오. 특히 가족이 강요한다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다섯째,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녹음, CCTV 사진. 뭐든 좋습니다. 여섯째,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으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일곱째,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덟째,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손자, 손녀를 지키려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열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손자 지훈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 80세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존엄을,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고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 할머니의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박영숙 올림. 끝. 에필로그. 할머니, 이 영상 뭐예요? 지훈이가 물어봅니다. 응? 아, 이거? 할머니가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야. 무슨 이야기요?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지금 알려주세요. 지훈이가 크면 할머니가 얼마나 지훈이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지훈이가 제 품에 안깁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